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 정화 문제를 두고 서영씨 문제하고 굉장히 이제 참 오늘 애를 많이 쓰시고 참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신 문재인 대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이 기대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교수의 의장 겸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인하대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문학평론자이자 우리 국어학과 교수인 김영희 선생님께서 가을날에 이런 학술 다문원에 해당될 수 있는 참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이신 윤석열 대표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자 국회의원 도정한 의원을 모시고 뜻깊은 강연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한문학인데 이 사기라든지 이 한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란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앞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뒷일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다산 정영 선생님께서도 전남도 강진에 귀향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합니다. 독사, 역사를 읽어서 지기득실 내란지원, 그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지고 못 따라가시는 근원을 알고 수의심 실용지학, 실용의 학문에 마음을 두고 낙관 고인 경제문학, 경세재민했던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다보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어놓고, 그래서 크로체는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 이런 말을 했고요. 예측하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정철 군과 이한열 군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민주화가 30년 지난 뒤에 풍전등화의 기로에 와 있고, 마치 칼라 텔레비전을 보는 시민들에게 흑백 텔레비전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국사 거민족 교과서를 다시 단일한 이 국정교과서로 되돌리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회의하기는 쉽구나. 두 대통령,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얀마에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고, 베트남에서도 국정교과서 때 거민정 교과서를 하는 판에 검정 시스템으로 가도 자유발언제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시 이 국정교과서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것들 시대는 21세기에 전근대적인 획일적인 역사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를 시도합니다. 아마 전 국민적인 저항을 맺히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좀 우리 국민들의 여기에 약간 좀 미흡하게 대처했던 새 정치 민주연합도 이 문제에서만큼 상당히 좀 적극적인 것을 모처럼 좀 마음에 드는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마음에 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또 열심히 하는 이 문제의 특위위원장에서 그런 의원님 모시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진보와 보수를 어우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뭐 문재인 대표님 오신 걸 환영할 뿐만 아니라 만약 김문석 대표가 온다면 우리는 오늘 허용하고 있지만 냉대로 환영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뜻깊은 강의회가 의미 있는 시간, 역사를 바로잡는, 퇴행하는 것을 바로잡는 계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연사 문재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그 김병인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고요. 문학 평론가로 전명하시고 황해 문학이라는 정말 아주 뛰어난 훌륭한 분이 TV 주간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잘 압니다. 특히 참여정부 끝나고 참여정부 끝나고 정권 정치가 실패하고 난 후에 황해문학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아프게 오늘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대학에 가서 학교를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대선 마치고 난 이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학부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 인하대 학생들이 이렇게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학교 당국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어서 텐데 그래도 흔쾌히 또 이런 시간을 허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아주 힘드시죠? 앞에 보니까 3학년, 4학년 학생들도 많은데 특히 뭐 취업 후, 졸업 후 취업 이거 참 다들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정말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것이 기성세대 그리고 정치학생인데 대학생도 아주 힘들게 만들고 미래를 제대로 꾸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청년들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냥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하면 체감 실업률이 22%. 그러니까 청년들 100명 가운데 22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업률은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취업하지 못한 그걸 실업자로 보고 실업률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아예 취업을 좀 이루면서 학원 다닌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대학 졸업을 미루면서 학교 들어가만 있는다거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여러 번 또 노력해보다가 잘 안 돼서 취업을 단연하거나 일시 중지한 분들은 다 실업자에서 빠지게 돼요. 특징이 나는 통계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통계는 고용률이 보다 정확한 통계인데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0%.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맞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다. 그런 것이죠. 옛날에 IMF 위기 이후에 어려웠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시기보다도 5%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고려하는 3%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저출산 상태죠. 그래서 이미 생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국가적인 재난 상태 아니고 국가의 경관이 무너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인인을 이렇게 복늘리는 그런 식의 정책을 논의를 했는데 정말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출산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실업이 심각하고 전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시 정책이 그만큼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대학 졸업만 가지면 안 되니까 대학원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스펙 경쟁하느라고 막대한 또 노력과 돈을 또 이렇게 투자하게 되죠. 나아가서는 고령화 속도가 좀 아주 심각한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어르신들, 노인들은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고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국가 재난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아까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이야기하고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말은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고 무슨 이민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엉뚱한 대책 또는 뭐 중동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대책을 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청년들 입에서 헬 조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김무성 전당 대표는 이 헬 조선이라는 말이 이게 왜곡된 좌편형 역사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편향된 그런 역사 교과서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 역사, 국정역사 문제도 가장 당당하게 생각되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한 우리 경제 민생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 시기에 민생이나 경제 살릴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니 국가의 모든 노력을 경제 민생에 투입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도 통합돼야 돼요. 그런데 역사국정 교과서 문제로 그것이 무슨 경제 민생에 상관이 있다고 경기품화 일으켜서 나라 딱 두 쪽 내고 이렇게 국민 낭비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정말 참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 교과서 추진은 그야말로 반민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황당한 것은 이거는 정말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치자면 일종의 꼰대질 같은 거. 원래 역사 교과서 비롯한 모든 교과서 관련 제도는 국정에서 그 다음에
거민적으로 그러고 자유발행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OECD 국가들은 지금 다 자유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 대사를 만났는데 그 부분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역사국정 교과서 논쟁, 이런 논쟁을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대학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라가 엄청난 노동에 빠지는지 자기는 이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배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비상식한. 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이념여야 정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상식과 몰상식의 역사적으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한 나라라는 게 나치독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독재 정권 시대에 했던 죄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신독 아까 정권 시대 했지만 이제는 벗어나서 노무현 정부 때 급인정으로 전환했는데 마침 우리가 지나온 그 캄캄했던 그 어두웠던 터널로 다시 지금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역사국정 교과서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유엔은 2013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역사는 국정교과서가 과거에 못하다. 다양한 교과서로서 다양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권고 결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금년 3월에는 베트남이 역사국정교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인권이사회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것이 따르지 못하다라는 시정권고 결의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그 결의를 받아들여서 금년 4월에 금민정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국정교과서에서 금민정 교과서로 빠져나와서 이제 아시아 나라 가운데 국정교과서 나라는 북한하고 스리랑카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아니 세계적으로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하고 그래서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는 대한민국이 2015년에 다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게 그게 정말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화면에서 김무성 그 대표가 역사전쟁이라고 했죠. 역사전쟁. 그런데 이게요,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쪽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추진해 왔거든요. 우선 시작이 2008년도에 뉴라이트라는 쪽에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잘못됐다. 그래서 대한교과서 그 대한교과서 출판하는 그 출판 기념회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가서 축사를 했는데 뭐라고 축사를 했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을 덜게 됐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그 뉴라이트의 대한교과서를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것이 학생용 교과서로 만들어진 것이 2013년도에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건이 넘는 그런 오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과서들의 옷자까지도 함께 막 옮기는 그런 식의 표절 그런 논란도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 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그래서 7.1가 국제를 정당화 그런 식의 기술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교과서. 당연히 채택이 안 됐죠. 딱 3학교에서 채택을 했어요. 약간 특수한 학교. 지난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하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죠. 전국에 2,300개 가량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3학교만 그 교학사 교과서를 씁니다.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좌편향된 그런 교과서를 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것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역사 국정교과서입니다. 왜 역사 전쟁입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말하고, 그럼 거기서 토론하고 논쟁할 일이죠. 그걸 왜 전쟁이라 해서 국민들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살벌 하잖아요. 섬뜩하죠. 왜 이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가? 저는 역시 그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의 담화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말한 교학사 교과서, 그거 채택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배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뜻을 드러낸 것이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을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민정 교과서들이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수립이라고 기술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북한의 정통성이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뉴라이터들은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5년 8월 15일 해방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으로 연합국들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은 48년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념해야 될 것은 48년 8월 15일이고 그걸 건국절로 기념합니다. 그런 식의 주줄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습니다. 당연히 광복회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처음으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에 역사국정교과서를 배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2018년은 그야말로 이분들의 생각을 하면 나도 건국 70주년이 돼서 아마 건국절 70주년 행사를 대주고
그렇게 하려고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줄. 그리고 따지자면 오히려 북한을 유롭게 하는 그런 이적행위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정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 재헌헌법 정문은 더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미 독립운동이라는 게 3.1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기미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고 재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헌법은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독립선언 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서 자유 민주 독립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식의 정부를 추리되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나 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국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국호, 임시정부가 헌법이 있었어요. 임시정부라는 게 지난번에 그 누가 있던 대한민국 와서 이런 쪽은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항일 테러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김구 선생의 활동을 테러 행위처럼 그렇게 폄하를 했는데 임시정부가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국토를 뺏기고 있었기 때문에 실효 필요성 있게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을 여러 번 개정합니다. 상권 분립에 해당하는 가장 대통령도, 의정부도, 사법부도, 강복군이라는 군대도, 그 다음에 이런저런 각 나라의 외교 사절도 보내서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그렇지 활동도. 그래서 소문 당시에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나중에는 또 임시정부로부터 말하자면 미주에 파견된 외교사절로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주민들에게 우리 그 만주 일대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르게 되고 또 그분들을 상대로 독립공채, 나중에 독립되고 나면 국가가 갚아준다는 그런 공채를 발행합니다. 태극기, 애국가, 이런 국가 상징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 그대로 개성했죠.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우리 헌법의 제1조이라는 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를 어떻게 규정했냐? 대한제국의 강토, 전부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과 구속도서, 그것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법적으로는 북한하고 우리가 함께 유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정치력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한국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악과 단체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사전 동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주장합니까? 북한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이기정부와 무관하게 새롭게 건국된 것이라면, 그러면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서 남과 북 국가가 각각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한국 정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목적이고 많은 국가적인 그런 주장인 거죠. 실제로 재헌헌법을 만들던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 그 다음에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그 정부, 또 정부 수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행사장 표지도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정부 수립 기념국표도 발행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임시정부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연호도 우리 그 자유당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정부 시작할 때는 단기 연호를 쓸 때인데, 그때 대한민국 관보에 대한민국 30년 그런 연호를 쓰게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30년입니다. 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 첫 광보가 1948년 9월 1일 공포가 됐는데, 그 광보의 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렇게 일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왜 이분들은 이제 와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건국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일제식민지시대, 또 그 시절에 있었던 뭐 항일운동 또는 친일행위, 이런 게 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일어난 거죠. 그냥 옛날에 저 한말에 있었던 어떤 활동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면 일제식민지 시대에 했던 친일 부역행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라면 의미가 달라요. 오히려
그 친일구역 행위자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다시 득세하고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주역이 되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친일구역 행위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보도자가 친일구역 행위들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정당성을 새롭게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끌어온 양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친일,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독재로 이어지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친일 독재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말하자면 장악을 해왔습니다. 훨씬 세력이 크죠. 그러나 도덕성이라든지 역사적 정당성 면에서는 독립민주운동 세력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그 세력은 독립민주운동 세력인 거죠. 저는 이 양 세력의 대결에서 친일 독재 세력이 도덕적 건강 정당성까지도 확보해서 마지막 해결원을 계속 잡아나갑니다. 일종의 그 세력의 영구 집권을 노리는 저는 그런 식의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특히 아베 좀 들어서서 역사 왜곡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본질을 일본의 그 보수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집권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구나. 우리나라도 다를 것 없다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이것은 일본이 그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나 똑같습니다. 일본도 일본의 양심적인 어떤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그 분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 식민지 지배, 또 그 과정에 있었던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들 비롯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에게 고통을 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무라야마 다마 또 고노 다마 이런 것이 그런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식의 정부의 노력. 그런 것을 자학사과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을 자학사과입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책임도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것이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역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이 말하자면 자학사과에 빠져서 우리나라를 어둡게 그렇게 다루면서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학사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국정교과서 주장하는 명분입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자랑, 이것은 과거를 미화하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잘못됐던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던 부분을 반성하고 할 때 역사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독일의 그 동방정치로 유명한 그 브란트 총리가 언제입니까? 폴란드를 방문해서 그 유태인 희생자들을 미국에서 무릎을 꿇어서 사죄했죠. 독일을 유태인 학살했어요. 그거 하나, 그 행동 하나로 국제사회가, 그리고 유럽 사회가 독일을 다시 받아들인 거죠. 브란트 총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음으로써 독일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 이 독일에 대해서 다들 인근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일의 통일을 유럽의 인근 국가들이 용인하게 되는 거죠. 스탈린의 그 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나도 딸로서 침묵을 했으니 공급자다. 아버지는 떠나고 있지만 자기가 대신 그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그 한마디로 맞으면 러시아가 과거의 스탈린 그 독재를 반성하는 그런 식의 아주 양식 있는 나라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던 친일 행위들 또 독재 그 역사들 우리가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감추고 비화하고 한다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옳은 말이잖아요. 정말 100번 옳은 말이죠. 요즘 제가 역사국정교과서 반대운동 하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된 시절에 2005년도 한나라당 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국정교과서 문제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이 말씀을 잣대로 저는 판단하면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국정교과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